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철새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초겨울, 가끔씩 하늘에 장관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계절이 야생 조류에게는 충돌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공포의 계절이죠. 도심 속 건물의 유리창이나 투명한 방음벽에 부딪혀서 생을 마감하는 새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요. 이 안타까운 새들의 죽음, 과연 막을 수는 없을까요? 새도 생명체인데 말이죠. 국립생태원의 김영준 동물관리연구실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들의 공포의 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충돌의 계절, 조류의 순환 시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현매 기자가 현황을 분석해봤는데요. 먼저 그 내용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00만 마리.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새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이만큼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2만 마리 정도가 이렇게 생명을 잃고 있는 거죠. 미국은 1년에 5억 9천만 마리, 독일은 1억 1,500마리, 캐나다는 2,500만 마리 정도가 투명한 창의 충돌에 폐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지난 50년간 조류의 29억 마리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주 요인으로는 서식지가 줄어드는 것, 또 고양이에게 잡혀먹히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유리창에 충돌해 죽는 것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어린 새끼들이 내년까지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은 보통 15%라고 합니다. 자연 생태계 속에서 이미 85%는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 살아남은 15%마저 유리창 충돌로 죽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야생조류의 무덤, 투명 창. 1년에 국내에서만 800만 마리가 투명창에 부딪혀가지고 죽는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 우리가 이 새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흔히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조류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건 안 주건 원래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떤 이유로라도 이유가 없이 죽이는 행위는 불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렇겠죠.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경제적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게 되면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는 해충을 잡아먹는 것도 1년에 약 3억에서 5억 톤 정도의 벌레를 먹는다라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요. 유해한 벌레를 잡아먹는 그렇죠. 건가요? 뭐 예를 들면은 하다못해 구더기라도 죽은 사체가 있었을 때 구더기 엄청나게 발생할 텐데 새들이 그걸 먹어치워서 해충의 숫자를 굉장히 억누르는 그런 조절도 하고 있죠. 예전에 중국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새를 잡은 다음에 기근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이외에도 종자를 산포시키거나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숲에 들어갔는데 새소리가 안 나는 거죠. 얼마나 정적에 휩싸였을까요? 이상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에게 주는 굉장히 직간접적인 영향들을 새들은 주고 있고 생태계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들이 1년에 국내에서 800만 마리가 부딪혀서 숨을 거둔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처럼 아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날아가다가 뭔가에 부딪혀서 이유 없이 생명체가 죽는다 이런 건데 실장님이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새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 만드는 가장 비합리적인 죽음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야생 생물들을 이용해 왔잖아요. 계속 잡아먹기도 하고 가공해서 팔기도 하고 장식물로도 사용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가 그 모든 죽음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리를 굉장히 반사를 잘 시키거나 투명한 형태를 계속 만들어 왔는데 사실 조류는 그런 형태로 진화를 못 해오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람들 부딪혀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유리를 볼 수는 없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게 진화가 되면서 새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어버리는 거는 너무너무도
이 그 비인도적인 문제다라고 네. 지금 판단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인간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새가 과거에는 자연에는 없던 유리창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도 고층도 있고 저층도 있고 부딪혀서 죽는다 하니까 인간한테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새는 IQ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IQ라고 측정을 하기에는 물론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회색앵무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100 단어가 넘는 걸 기억하고 앵무새. 네. 예, 기회에 시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기는 예. 있습니다. 다만 새의 입장에서 물어보자면, 그러니까 IQ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인 거니까. 그렇죠. 네. 새의 입장에서 물어본다면 새들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 쟤는 얼마나 빠르게 비행할 수 있니? 못 날죠. 또 고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쟤들은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올 때만 잠수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인간의 능력은 거기까지 예, 미치지 그래서 못하죠. IQ는 조금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 저기 유리창인지 분간이 안 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날아가다가. 예, 그래서 피하지 못하고 죽는 건데 IQ하고 좀 관계가 없나요? 가끔씩 강의할 때 이제 그런 말씀을 여쭤보는데, 안경을 쓰신 분들은 오랫동안 안경을 써왔으니까 가끔씩 안경 쓰고 세수를 해본 그런 경험이 있거나 또는 저도 약간 그럴 뻔한 적은 있습니다. 네. 지나가면서 너무나 투명한 유리문에 충돌을 해본 경험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많거든요. 네. 예. 네. 그런 사람들은 IQ가 낮아서 유리창에 부딪혔을까요? 제가 IQ가 좀 낮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리의 진화의 방향 자체가 네. 예전에는 유리를 굉장히 판판하게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울퉁불퉁하니까 인지할 수 있게 되고 네. 크게 못 만드니까 작게 만들어서 이제 프레임들로 통해서 우리 거기 유리가 있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됐는데 네. 최근에는 굉장히 판판하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투명하게 만들어서 인간조차도 너무 많이 속는 상황인데 예. 하물며 새야. 그렇군요. 예, 당연히 인지할 수가 없게 혹시 새가 색을 구별을 하나요? 생맹인가요? 됩니다. 새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외선까지 보는 새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새들은 인간과 같은 영역의 색깔을 다 구분할 수 있고요. 네. 그걸 넘어서서 자외선 영역까지 보는 그런 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명한 창이 아니고 조금 색깔을 입히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과돼서 생각한다라고 보는 것들도 좀 있고요. 최근에 뭐 대형 빌딩이나 아니면 낮은 빌딩이라 하더라도 조금 반사가 되는 네. 그 로이 유리라는 반사형 유리, 거울처럼 빛나는 그런 유리들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전히 거기에도 애들은 충돌을 합니다. 그래요? 네. 예. 뭐 특히나- 생맹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충돌을 하는군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새들은 굉장히 넓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넓게 본다는 거는 예. 거길 다 본다는 게 아닙니다. 아, 그 넓은 영역 중에 어딘가를 보겠죠. 넓은 곳을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딘가만 본다. 예, 못 넓은 보는 영역을 곳이 볼 수 있는 많다는 능력은 거네. 있지만 예.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구역들은 따로 있겠죠. 예, 그래서 예. 항상 앞에만 보고 비행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옆을 좌우를 관찰을 하면서 예. 비행을 하는군요. 예. 잠깐만 그 앞에를 보고 앞에가 열렸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비행하다가는 예. 그 거울에 반사된 풍경 안으로 들어가서 예.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예. 많죠. 그 새가 날아가는 속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네. 속도로 날아가길래 부딪히면은 뭐 이렇게 죽는지. 그러니까 전 세계 조류종이 약 10,000여 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타조처럼 못 나는 애들도 있고 네, 닭도 못 날고요. 네. 매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수평으로 비행하는 속도 중에서 가장 빠른 것 한 170까지도 속도를 냅니다. 무슨 예. 저기보다 빠르네요. 예, 기류를 수하잖아. 타거나 뭐 예. 이런 형태, 뭐 수평으로 꼽히는 거는 340km 이상도 나오니까 이제 수직으로 그렇습니까? 내려올 때. 네, 하강할 때. 근데 이제 네.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새들의 비행 속도는 보통 35km에서 70km 사이에서 거의 대부분 살아갑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속도의 기준을 놓고 보면 보통 한 시속 50 정도로 일반적으로 비행한다 볼 수 있는데 예. 그거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속 50km로 어린아이가 차에 치이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돌하면은 즉사하거나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될 텐데 이제 보통 보면은 높은 쪽으로 새들이 날아간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저층에 있는 뭐 불과 10m도 안 되는 방음병에 부딪혀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 그러면 난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렇죠. 난다라는 거는 높이 난다라는 걸로 연결되는 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끔씩 보면 새들이 이제 높이 나는 애들이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아파트에는 정원들이 있으니까 네. 그 정원에 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자료는 없지만 해외에서 연구된 자료에 따르면 지상으로부터 4층까지 높이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 왜냐하면 그렇죠. 2, 3m. 그렇죠. 예, 뭐 예. 15m 내외의 예, 높이인데 새들은 높이 나는데 고층 빌딩이 문제지 왜 저층이 문제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시겠지만 네. 새들은 기본적으로 새들도 중력 때문에 네.
내려와야 됩니다. 아, 내려와야 또 되는. 먹이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밑에서 활동을 하되 여기 있으면 이제 죽으니까 올라가 있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부에 있는 나무들의 높이가 보통 그 정도라서 나무와 나무 사이로 예, 움직인다고 예.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고 그래서 낮은 방음벽도 예. 또 1층 건물도 충분하게 새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철새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높이 날죠. 장거리 그렇죠. 비행을 해야 네,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들 그들한테는 좀 위험 요소가 적겠네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텃새 비중이 한 75% 정도가 죽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텃새가 많이 죽는 걸로 오히려. 나오는데 예, 예.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봄철, 가을철 이동하는 새들이 많이 죽는 걸로 네. 나오거든요. 고층 건물이 많은가요? 왜 그러죠? 고층 건물도 있겠는데 사실 고층 건물의 숫자로 놓고 보면 캐나다보다 한국이 더 많아요. 아, 우리가 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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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거의 국토가 좁으니까. 1000만 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700, 한 20만 채, 30만 채를 가지고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예. 고층 빌딩 우리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이 이 겨울철 아니 그 가을 이동성 조류들이 많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도심에 있는 빛이 새들을 끌어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밤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이 예. 밤에 이 조명들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모여들어서 충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고층 빌딩 이외에도 저층 빌딩도 여전히 예. 이 새들에게는 영향을 준다라는 보고는 예. 있습니다. 역시 인간의 문명이 새들의 죽음을 초래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맹금류, 그러니까 독수리나 매를 유리창에다 그려놓는 거죠. 아니, 그런 스티커를 붙여놔서 야, 이 위험한 나의 포식자가 여기 있어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이런 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 미시입니다. 아, 미신이에요? 예. 네. 얼마 전에도 제가 파리 동물원을 다녔는데 파리 동물원도 유리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작게 맹금류 스티커 붙여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미신이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들은 여전히 저희가 봐도 가짜잖아요. 네. 예. 가짜라는 거 아는구나. 그렇죠. 그럼 IQ가 좋다는 얘기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맹금류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은 저희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러겠죠. 먹고 사는 문제하고 상관이 예. 있으니까. 자기 생명에 걸린 거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가짜잖아요. 멈춰 있고 가만히. 예. 있고. 그래서 그 옆에 충돌합니다. 그래서 맹금류 스티커가 효과가 있는 거는 그 맹금류 스티커의 면적만큼만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방음벽에 무슨 스티커들을 점을 찍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던데 어떤 방법을 그래서 사용하나요? 해외에서 이제 연구된 바에 따르면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문양들이 있게 되면은 접근하지 않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예,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넓은 판을 2개로 나눠보고 다시 4개로 나눠보고 그걸 8개로도 나눠보고 16개, 22개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알아낸 게 이제 그 미국의 뮬렌버그 대학에 계신 분인데 네. 다니엘 클램이란 분이 찾아낸 것이 2x4 룰이란 걸 찾아요. 네. 이게 인치 개념이라서 2 곱하기 4인치. 예. 예. 한국 센티미터 개념으로 가지고 오니 이게 5 곱하기 10의 센티미터? 규칙이 된 거고 네. 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문양들이 들어가게 되면 효과들을 갖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10, 상하로 5cm, 좌우로 10cm의 예. 간격 이하로만 문양을 넣어주면 새들이 적어도 뭐 100%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많이 인지하고 회피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서 국내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또, 무슨 정부나 예. 지자체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매년 이제 1억 5천만 원어치의 이렇게 물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매년 그렇지만 진행하고 턱없이 있습니다. 부족하겠네요. 예, 네. 부족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급한 부들을 꺼나가고 사회적, 문화적 인식의 증진하고 좀 상관이 있는 예. 영역들이고요. 이것들을 좀 붙이고 나서 조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를 보려면 비포 애프터를 봐야 됩니다. 이제 사전 조사가 어떻게 이렇게 계획성 있게 되지는 않고 예. 시민들이 하시다 보니 예.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사후 조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붙이고 나서 나가 보면 새들이 많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계속 나가 주셔야 되는데 예. 이게 나가면 새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헛걸음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좀 안 나가십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했던 정읍에 있는 하나의 방음벽인데 그거를 1년 이상 모니터링을 좀 했습니다. 네. 거기서는 전체 통계상으로 99%가 감소를 했고요. 아니 99%가 100마리가 죽던 게 한 마리밖에 안 네, 죽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엄청 큰 효과가 있는 거군요. 여러 가지 사례에서 저희들이 볼 때 적어도 92% 이상은 전부 다 효과를 갖는 걸로 지금 계속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작은 점이지만 네.
새들을 살리는 데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하고 새하고 좀 공존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좀 투자를 해서 새를 살리는데 좀 그렇죠. 힘을 써야 될 것 네. 같고 건물을 좀 지을 때부터 이 새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설계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민분들이 하시는 거는 보통 이게 도트 스티커 같은 거를 자기들이 직접 네. 붙이거나 아니면 필름을 붙이는 그런 일들을 좀 하게 되는데 문제는 좀 내구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은 이게 전부 다 플라스틱 계열의 제품들이라서 자외선을 받으면 이게 노후화되고 떨어져 버려서 예. 미관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시공을 해야 되는 또 문제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시공을 하다 보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만들 때에는 문양이 아예 들어있는 유리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드 인쇄나 되게 다양한 인쇄 기법들이 있어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제품의 효과가 가기 때문에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음벽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를 붙여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유리 안쪽에 문양을 내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넣어요 뭔가를. 예. 예, 그러니까 유리를 두 장을 붙일 때 가운데 필름을 넣게 돼 있는데 예. 그 사이에 이제 문양들을 사전에 인쇄를 해놓고 붙여버리면 예, 예. 이게 30년 이상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도 장기적으로 네. 놓고 본다면 효과는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뭐 방음벽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좋은 경관 한강이 보이는 뭐 아파트라든가 어느 네. 오피스텔이라든가 그거 붙이기 싫어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장 많이 넘어서야 되는 게 저희는 이제 경제성이나 유효성 얼마만큼 세를 줄이느냐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더 들어갈 때는 저는 신미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통창에 뭔가를 붙인다라는 것은 좀 사람들이 저어할 그렇죠. 수가 있죠 분명히.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원 제도를 좀 마련을 하고 홍보를 또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아니 숲속에 내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 통창인데 새가 죽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뭔가 좀 정부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도 네. 찾아야 되고 여기서 이제 지방 정부도 같이 좀 나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는 그러네요. 것이죠. 혹시 외국에서는 이런 새 충돌 죽음을 막기 위해서 좀 내놓는 대책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결국은 자료들이 모여서 정책적으로 뭔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네. 법적 제도를 전환시키는 건데 좀 이르게는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1978년도부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해외에서 운동이 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서도 자료를 모으고 이제 네. 시민사회 운동들이 진행이 되고 캐나다에서는 심지어 그 대형 빌딩의 건물주를 소송을 건 적이 있어요. 어이구. 시민단체들이 이 야생생물 보호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소송 결국은 이제 지긴 졌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화는 이렇게 좀 이슈가 됐었죠. 이런 문제들이. 네. 그래서 끊임없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거나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은 해오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문제. 왜냐하면 사적 뷰를 좀 예. 제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라면 한국은 18년도부터 시민사회 운동이 시작이 됐고 예. 이 모니터링에서 올라오는 자료 수만 하더라도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기껏 모아봐야 한 6천 건, 7천 건 모으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10,000건 단위로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숫자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굉장히 속도를 더 얻고 있고요. 예. 지난 5월 달에는 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에서는 애초에 건물이나 인공구조물을 지을 때 이런 그 조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문양들을 삽입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명기가 됐습니다. 아,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조사들을 통해서 심각한 경우에는 예. 그 공공기관의 장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갔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들은 굉장히 늦게 출발했지만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나 시민사회 모니터링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해당할 예. 정도로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법적 어떤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은 끝으로 그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아 나도 좀 기여하고 싶다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짧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여전히 새들이 죽고 있다는 걸 좀 기록하는 게 중요할 것 기록한다.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방음벽이나 아니면 그 언제 어디서 그 느닷없이 만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 네이처링의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이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네이처링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기록들이 쌓이면 예. 쌓이게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건물 또는 네. 이 구조물의 시정 조치를 관련 당국에 요청할 수 있게 네. 되죠. 그래서 위험한 구간들을 먼저 찾아내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들도 좀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김영준 실장께서는 수의사신데 이렇게 조류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조류에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 지금 애를 써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이제 인간이 새와 공존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기록을 통해서 좀 새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조류 충돌 문제 1년에 뭐 800만 마리씩이나 우리 국내에서 충돌로 새가 목숨을 잃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인간과 새의 공존을 위해서 새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특집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